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 우크라이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3세 노인이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10시간 뒤 관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노인은 천국 같은 곳에 다녀와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천사들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많이 존재합니다. 할리우드 스타들도 죽음의 문턱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고백했죠. 과연 이것이 실제 부활일까요? 아니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일까요? 오늘은 죽음과 임사 체험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과학적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오전 우크라이나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83세 노인 그세미아 디르크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경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함께 살던 며느리가 급히 달려왔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시아버님, 시아버님, 며느리의 절규가 마을을 울렸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몰려들었고 누군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4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30분 동안 온갖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기계는 완전한 직선을 그었고 동공은 확대된 채 빛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3시 15분 의료진은 공식적으로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구급대장의 무겁고 침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했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신은 하얀 천으로 덮인 채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밤새도록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던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농업협동조합 위원장을 지냈고 나이가 들어서는 마을의 어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며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목수가 직접 만든 소나무관이 마당에 놓였고 할아버지의 시신을 깔끔하게 수의로 갈아입혔습니다. 오전 10시 마을 공동묘지에서 매장식이 거행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손자가 눈물을 흘리며 관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사망한 지 정확히 18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던 할아버지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손이 따뜻해요. 손자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이마를 만져보니 분명히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의 가슴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누군가 다시 구급차를 불렀고 20분 후 의료진이 재차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청진기를 대자 미약하나마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제 사망을 선언했던 그 구급대장조차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집중치료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오후 2시경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흐렸지만 점차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각종 검사 결과 할아버지의 뇌 기능과 심장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전한 증언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이 끊기면서 갑자기 아주 밝고 따뜻한 곳에 있었어요. 거기서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때가 아니다, 돌아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어디론가 안내했는데 그때 눈을 뜨니 여기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언은 마을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적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의학적 오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8시간 동안 모든 생명 징후가 정지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정말로 죽음에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크라이나 할아버지의 사례는 의학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언제부터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죽음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심폐사입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는 뇌사입니다. 뇌의 모든 기능이 돌이킬 수 없게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기준이 생각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먼저 심폐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이 멈췄다고 해서 바로 죽음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춘 후에도 뇌 세포들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수분에서 수십 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30분, 때로는 1시간 이상 소생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멈춰도 다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체온증 환자의 경우에는 차가우면서 딱딱할 때까지는 죽은 게 아니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2019년 일본에서는 심정지로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심장 정지만으로는 죽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사는 어떨까요? 뇌사는 뇌관을 포함한 뇌 전체의 기능이 돌이킬 수 없게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고 의식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사 판정도 복잡합니다. 뇌사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여러 차례의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뇌파 검사, 뇌연류 검사, 무호흡 검사 등을 통해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만 해도 최소 6시간에서 24시간이 걸립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죽음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심장이 멈추면 곧바로 죽음이었지만 이제는 인공심장으로 몇 년씩 살 수 있습니다. 뇌사 환자도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유지장치로 몸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뇌사 판정을 받았지만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거부해서 몇 년간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사망 오진이 매우 흔했습니다. 특히 18세기와 19세기 유럽에서는 생매장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맥박과 호흡만으로 죽음을 판단했는데 이는 매우 부정확했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거나 극도로 약해진 환자의 경우 맥박과 호흡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죽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에서만 약 400만 명이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는 특별한 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생매장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발명되었습니다. 관 안에 종을 달아서 깨어나면 종을 울려 밖에 알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관 뚜껑에 문을 달아서 내부에서 열고 나올 수 있게 만든 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관에서 지상까지 파이프를 연결해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사다리를 설치해서 깨어나면 직접 땅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한 관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발명품들이 특허를 받을 정도로 당시 생매장에 대한 공포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관에서 깨어나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었습니다.
1661년 프랑스에서는 매장된 지 하루 만에 관에서 나온 여성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6년 독일에서는 매장 3일 후 묘지 관리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관을 열어보니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당시 유럽에서는 사망 확인을 위한 특별한 절차들이 생겨났습니다.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않고 특별한 건물에 며칠간 보관하면서 부패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사가 시신의 심장에 바늘을 찔러서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일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사망 판정이 훨씬 정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심전도, 뇌파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생명 징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는 사망 판정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여성이 시신 안치소에서 깨어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장례식장 직원이 발견해서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죽음이란 명확한 선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 기능이 정지하고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연속적인 과정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할아버지의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임사체험은 일반인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도 죽음의 문턱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증언해왔습니다. 특히 할리우드 스타들의 증언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임사체험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습니다. 2001년 9월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여배우 샤론 스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43세였던 그녀는 평소보다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로스앤젤레스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편두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스톤은 훗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뇌혈관이 파열되면서 뇌 내부로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죠. 의료진은 즉시 응급수술을 결정했고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촬영 도중 스톤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실시했지만 한때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스톤이 나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지면서 저는 어떤 다른 공간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빛이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빛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었어요. 마치 무한한 사랑과 평화가 빛의 형태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졌어요. 스톤은 이 경험이 자신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자선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할리우드 황금기의 전설적인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62년 당시 30세였던 테일러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촬영과 격렬한 액션 장면으로 인해 척추에 무리가 간 상태였죠. 의사들은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척추 수술은 지금보다 훨씬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마취 기술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고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 높았습니다. 수술은 로스앤젤레스의 유명한 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테일러의 수술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수많은 팬들이 병원 앞에서 그녀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도중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취 과정에서 테일러의 호흡이 갑자기 정지된 것입니다. 의료진은 즉시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약 5분간 맥박이 거의 뛰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5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테일러는 훗날 이 경험을 자서전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의식을 잃는 순간 저는 갑자기 아주 특별한 곳에 있었습니다. 테일러가 묘사한 장면은 많은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과 놀랄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저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터널을 지나가면서 점점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터널의 끝에서 본 빛에 대한 그녀의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본 어떤 빛보다도 밝았지만 눈이 부시지 않았어요. 마치 태양보다도 밝은데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 빛에서 무한한 사랑과 이해가 느껴졌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테일러가 그 빛 속에서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아직 때가 아니다,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자애로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테일러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료진이 간신히 호흡을 되살리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테일러는 며칠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테일러는 이 경험 이후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줬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톤과 테일러의 경험에는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료진조차 놀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습니다. 밝은 빛, 평화로운 감정,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터널을 지나가는 경험과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스톤은 주로 빛과 평화로운 감정에 집중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임사 체험이 개인의 문화적 배경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여배우의 증언은 할리우드를 넘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당시만 해도 임사 체험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들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여배우 모두 임사 체험 이후 삶의 우선순위가 크게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스톤은 성공이나 명예보다는 진정한 관계와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테일러 역시 그 경험 이후에는 사소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다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 모두 이후 자선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임사 체험이 단순한 환각이나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비록 과학적으로는 뇌의 생리적 반응으로 설명되지만 그 경험이 당사자의 삶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이런 사례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사 체험 자체가 환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사 체험을 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적이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 유명인들의 증언은 임사 체험이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해서 그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해보면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됩니다. 문화와 종교,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임사 체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증언은 바로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약 80%가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보고합니다. 마치 긴 터널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터널 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눈이 부시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감쌀 것 같은 포근함이 있었어요. 이런 증언들은 세계 곳곳에서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뇌의 생리적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심장이 멈추거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때 뇌의 여러 부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시각 피질입니다. 시각 피질은 눈에서 받은 정보를 처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드는 뇌의 영역입니다. 혈류가 부족해지면 시각 피질의 바깥쪽부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가운데가 가장 선명하고 바깥으로 갈수록 흐릿해지는 구조인데 혈류 부족으로 인해 주변 시야가 먼저 어두워집니다. 결국 가운데 부분만 남게 되면서 마치 터널을 보는 것 같은 시각적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면 신경세포들이 무작위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는 잡음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시각 피질에서 이런 무작위 신호가 발생하면 밝은 빛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편두통 환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편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시야의 한쪽이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뇌혈관의 수축으로 인한 것입니다. 임사체험의 터널과 빛 현상도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의 75.4%가 몸에서 빠져나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를 유체이탈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제 몸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제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도 선명하게 봤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제가 떠다니면서 병실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런 증언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영혼이 실제로 몸에서 분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뇌의 특정 부위 손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몸의 위치와 감각을 담당하는 체성감각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몸의 각 부분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통합해서 나의 몸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측두엽과 두정엽이 만나는 부분에는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혈류 부족이나 산소 결핍으로 이런 부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에 대한 감각이 왜곡됩니다. 특히 자신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때 뇌는 혼란스러운 감각 정보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면서 마치 몸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스위스의 신경외과 의사 올라프 블랑케는 간질 환자의 뇌수술 중 우연히 이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측두엽과 두정엽 경계 부위를 전기로 자극하자 환자가 몸에서 빠져나와 천장에 떠다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유체이탈 경험이 뇌의 특정 부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의 22.1%는 죽음 직전에 자신의 인생이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를 주마등 현상 또는 삶의 회고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어요. 첫 걸음마를 뗀 순간, 학교 입학식, 결혼식,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마치 인생 전체를 몇 초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뇌가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동시에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는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치 몸에 내장된 진통제가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의 급격한 변화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대뇌 피질에 강한 영향을 줍니다. 평소에는 차근차근 정리되어 저장된 기억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활성화됩니다. 마치 도서관의 모든 책이 동시에 펼쳐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감정과 연관된 강한 기억들이 우선적으로 떠오릅니다. 이는 편도체라는 뇌 부위의 작용 때문입니다. 편도체는 감정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을 특별히 강하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회고에서는 결혼식, 자녀 출생, 졸업식 같은 의미 있는 순간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또한 뇌의 시간 인식 능력도 변화합니다. 평소에는 시간의 흐름을 차례대로 인식하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이런 순차적 인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기억이 몇 초 만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특정 약물을 통해 임사체험과 거의 동일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벨기에와 영국의 공동 연구팀은 디메틸트립타민이라는 물질을 사용한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13명의 건강한 성인에게 이 물질을 정맥 주사로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참가자가 임사체험과 매우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천국 같은 곳에 다녀왔다. 밝은 빛을 보았다. 몸에서 분리되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약물의 효과가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주사 후 2-3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10-15분 내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마치 몇 시간 동안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디메틸트립타민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뇌의 송과체에서 소량이 분비되는데 평상시에는 다른 효소에 의해 빠르게 분해됩니다. 하지만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타민이라는 마취제도 비슷한 효과를 보입니다. 수술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을 투여받은 환자들 중 일부가 몸에서 빠져나오는 느낌, 터널과 빛을 보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합니다. 케타민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의식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임사체험이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뇌의 생화학적 반응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극한 상황에서 뇌가 분비하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의식을 변화시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사체험의 모든 요소들은 현재의 뇌과학 지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터널과 빛은 시각 피질의 혈류 부족으로, 유체 이탈은 공간 감각 담당 뇌 부위의 기능 장애로, 삶의 회고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기억 시스템 변화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임사체험의 의미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뇌의 생리적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는 당사자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강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이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임사체험은 인간의 뇌가 극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적응 능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뇌는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할아버지의 사례부터 유명 인물들의 임사체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여겨지는 많은 사례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들로 설명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심장 박동이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자발적 순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심정지 환자라고 해서 모두 영구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심정지 발생 후 10분 이내에는 적절한 응급처치만 이루어져도 심장이 다시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9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심정지로 4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갑자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의학 문헌에서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사망 진단의 오류입니다. 특히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매우 흔했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나 극도로 느려진 생명 징후를 죽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현재도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응급 상황에서는 정확한 사망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체온성 심정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극도로 느려지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산악사고나 익수사고에서는 체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진 환자가 몇 시간 후 소생되는 사례들이 보고됩니다. 의학계에는 차갑고 딱딱해질 때까지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약물이나 독소에 의한 의식불명 상태도 죽음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들은 호흡과 맥박을 극도로 약하게 만들어서 일반적인 검사로는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 약물이 분해되면서 다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소생술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를 이용하면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할 수 있고 저체온 요법을 통해 뇌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소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심정지 후 뇌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입니다. 과거에는 심정지 후 4-6분이면 뇌사가 진행된다고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들은 상황에 따라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0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체온 관리와 혈류 유지가 이루어진다면 심정지 후에도 뇌 기능이 예상보다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죽음으로 여겨졌던 상태에서도 회복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현재 의학 지식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할아버지처럼 18시간 동안 생명 징후가 없었다가 되살아난 경우는 현재 의학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심정지가 18시간 지속되면 뇌세포의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수분 내에 손상이 시작되고 몇 시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8시간 후에 정상적인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심정지가 아니라 극도로 느린 혈류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입니다. 현재 의료기기로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혈류라도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는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한 생리적 상태일 가능성입니다. 일부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면서 신진대사를 극도로 낮추는 것처럼 인간도 극한 상황에서 비슷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의식과 뇌 기능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점입니다. 뇌과학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뇌사와 의식 상실의 정확한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사체험 자체는 현재의 뇌과학으로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합니다. 터널과 빛을 보는 경험은 뇌의 시각 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유체이탈 경험은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 장애로 설명됩니다. 삶의 회고 현상은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억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을 통해 임사체험과 동일한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임사체험이 뇌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현상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임사체험의 의미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과학적으로는 뇌의 반응으로 설명되지만 그 경험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실제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이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죽음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 징후가 극도로 약해진 상태에서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진정한 뇌사 상태에서 되살아나는 것은 현재까지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소생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미래에는 더 많은 사례에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사체험에 관해서는 과학적 설명과 개인적 의미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뇌과학적으로는 화학적 반응이지만 그 경험이 갖는 심리적, 철학적 의미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죽음과 삶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설명되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스터리들도 발견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과 인간적 의미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여전히 경이롭고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 신비로움을 과학으로 탐구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